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당적을 내려놓고 최근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밝혀왔습니다.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탈당을 한다라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되는 관행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어제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왜 나오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문제가 이게 무슨 그 정권 차원의 뭐 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혜원 의원이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언론에 의혹이 보도가 되고 본인의 그런 반박이 계속될수록 당은 함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끊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고, 당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양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쨌든 검찰 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의혹이 한두 가지 계속 나오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또 손혜원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당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네. 본인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히려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야당 정치인이 또는 뭐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막 이런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네.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고 하면 정리하고 나서 검찰 조사 받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뭐 많이 있고. 근데 어제 장면에서 좀 특이한 점이 원내대표가 거의 사회를 보다시피 해가지고 탈당하는 의원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사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 이제 당적을 내려놓게 된 건지, 탈당이 아니라 네. 당적을 왜 내려놓게 된 건지도 다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해명하고 나면 이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예우를 갖춰서 하는 거. 네. 뭐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치판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왜 그러면 탈당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손혜원 의원이 당 지도부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게 된 거는 당에 부담이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탈당을 했지 뭐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왜 탈당을 하겠어요. 네. 본인이 계속 당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뭐 검찰 수사를 해서 본인이 입장이 다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당에서 떠나는 건데 그럴 때 입당이 아니라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제 뭐 사회도 보고 그렇죠. 모셔와서 이제 같이 진행도 하고 이러지만 탈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영교 의원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서영교 의원도 탈당을 했다 복당하셨죠. 들어왔죠. 예, 복당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혜원 의원도 다 해명이 돼서 복당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당에 부담이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SNS로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나쁜 머리 운운하셔서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러셨잖아요. SNS 좀 자제령을 내렸다고 본인이 인정도 했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야당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부탁을 했으니까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 아닐까. 예. 혼자 원내대표라는 직책으로 저런 당에 부담이 되는 저런 행동을 하기는 정말 여의치 않고 정무적인 판단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인데 예.
정말 거절하지 못할 누군가가 부탁을 했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참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는 네. 저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나요? 아마 이제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님을 뭐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해서 사회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취지와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혜원 의원님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지만 당에서는 이게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차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당 내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탈당에 대한 당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고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님이 나가려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 이게 그냥 손혜원 의원님이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탈당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아니냐처럼 비춰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로서는 손혜원 의원을 그 사회를 보는 것을 뭐 지원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건과 이 사안 본질적인 것이 투기가 아니다.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거기에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에서는 박지원 의원과의 신경전이 오늘도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목포 나오실 거세요? 다음 선거 때? 저는 안 나올 건데요.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을 거예요. 저를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가 되면은 또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예요. 손 의원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아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재근 표현은 두 사람 다 아이콘이라는 단어로 써가지고 배신과 투기 아이콘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굉장히 좋게 그랬죠. 얘기를 해줬다가 나중에 말이 완전히 바뀌면서 뭐 속았다. 난 2곳 산 줄 알았는데 20곳 이상이 된 것은 뭐 좀 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00명한테 목포 구도심 매입을 건의하고 다녔다면 의원직 그만두고 복덕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다시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지금 투기의 아이콘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그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뭔가 거기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은 아무 근거 없다. 나는 거기 아파트 재개발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조금 말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고 배신 아이콘이라고 한 것은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속았다고 하는 부분은 손혜원 의원이 이미 진작부터 총 500평 정도를 목표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속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300명한테 매입을 권하다니 복덕방을 해라. 이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손혜원 의원이 권한 것은 매입이 아니라 이주.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목포로 이사 가라고 작년 말에도 자기 지인들 40명을 목포로 데리고 가서 이 동네를 이주하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 같아가지고 외지인이 그 지역을 미리 땅을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델인 것으로 박지원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아예 이사 가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살려라. 이런 이게 이제 재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생기고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도 앞서 지금 검찰 수사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뭘 보겠다, 어떤 거를 보는 겁니까? 이제 우선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부패방지법상 이해충돌 금지 원칙,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직권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기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원래는 그게 국회법의 대원칙이죠. 국회의원이 비밀을 많이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다가 김영란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 행위시나 뭐 어떤 재판시법으로 보더라도 김영란법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 거리가 지정이 될 거라는 정보를 알았느냐, 사전에? 네, 본인이 알고 그걸 이용했느냐.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걸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해서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했느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느냐 아니냐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목포라는 도시를 위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도 없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도 없다라고 해서 그게 밝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지금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아닐지 그 부분을 또 보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그다음에 보겠죠. 그렇죠.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안 됐지만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 지금 손혜원 의원의 행동이 일정 부분 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 딸이랑 보좌관 남편이 이걸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김남국 변호사님이나 다른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혜원 의원이 좋은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사라고 얘기를 했고 보좌관이 여기서 근무하는 보좌진도 그 목적 그 취지에 동감해서 이걸 사게 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동지적으로 살려고 해도 갑을관계거든요. 근데 그 보좌진의 남편과 딸이 뭐 전혀 이게 이득이 없고 경제적인 그 이득이 전혀 없는데 손혜원 의원의 그 목적에 동참해서 보좌진의 남편과 딸까지 이걸 사게 된 거 이런 거는 정말 일정 부분 그런 갑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서상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숨권 이상이 이제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 토지를 샀을 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일정 부분 이제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영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그런 영리에 활용했는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손혜원 의원도 건설회사 얘기도 하고 언론사 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검찰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직접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 뭐 증거, 혐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혹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검찰이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소고발은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예컨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도 불륜이냐 아니냐, 김부선 씨와의 불륜이냐 아니냐 자체를 검찰이 수사할 그런 어떤 혐의 사실, 범죄 사실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좀 조금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목포로 좀 가보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투기 그런 것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많은 뭐 건물을 사셨다니까. 그냥 20개 이상 사면 그 투기 아닙니까 그거. 목포 구도심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공간이었다. 과연 이곳이 언론이 말하는 투기를 할 만한 곳인가?
지금도 썰렁한 이곳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마지막 뒷부분이 이제 만호동의 주민자치위라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게 좀 상반되는 의견이 좀 공존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외부에서 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한 부분은 약간 이제 뭐 예전보다는 나아졌겠죠. 그 지역이 이제 손혜원 의원이 들어와서 어쨌든 뭐 창성장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약간 좀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정도의 흥행이 되거나 아직도 이제 거기 가보면 건물들이 네. 아직도 그냥 흉물처럼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될 수는 있겠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호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같아요. 예. 혹시나 이번 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게 철회되거나 아니면 관심이 좀 줄어들게 되면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어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 이건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야 이제 잘 모르니까 상황을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뭐 20대, 30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네.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실생활 또 본인들이 거기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거 건물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또 혹시나 손해로 오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런 이제 역효과로. 우려가 있어서 아마 네.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정우 변호사 지난 주말에 보니까 그 방문 계획이 엄청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뭐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창성장 그쪽 주변으로 해서 방문객이 평소에 뭐 5배 이상 뛰었다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돼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의원이 원래 목표로 했던 재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사람들 몰리고 어느 저런 지역이 걸 그린 공동화돼서 거죠? 네. 완전히 이제 뭐 슬럼과 텅 비어 있는데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지 문화재로 지정하고 뭐 가로를 정비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재생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외지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존의 건물을 보존하면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공방, 박물관, 뭐 공연장, 카페, 맛집 이런 식으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젊고 트렌디하고 문화예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게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도 뛰어오르고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는 버는데 결과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되니까. 근데 기존의 부동산 개발 프레임하고는 다른 거고 이런 식의 재생을 위한 시민활동은 아주 권장할 만한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것을 목표로 수백 명한테 목포로 이주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딱 2명,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2명이었다. 40대 조카, 연극했던 40대 조카하고 보좌관.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목포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그 이 40대 조카가 카페를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그 보좌관도 뭐 이런저런 그 뭐 남편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등등등. 그렇게 해서 알록달록하게 이런저런 거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거리가 살아나면서 방문객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즘에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좋은데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이 그런 좋은 취지에 공감했다면 그리고 이주까지 해서 살 정도면 자기 이름으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남편과 딸의 이름으로 사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 진보 지식인들이 항상 지적하는 거 있어요. 유시민 장관이 그 알뜰신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가로수길, 경리단길 내지는 이런 목포 이런 데서 계속 뜨면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개 개인이 이런 문제를 하는 경우엔 그 젠트리피케이션 같이 그런 저 원주민들이 또 쫓겨나는 문제까지는 해결을 못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단체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 기획을 했는지가 의문이고요. 또 손혜원 의원은 직권남용죄도 이제 재판 그 부분도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는가 또 조사하겠지만 그 전에 혹시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영향력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네. 여기가 문화재가 지정되게 또는 예산이 많이 오게 그런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테니까 그런 게 없다면 또 해명도 되겠죠. 네.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다 들을 수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하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홍은동 사저 얘기가. 김남수 이 얘기 한번 볼게요. 이거를 글쎄 김정숙 여사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팔았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일까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매매 과정에서 예컨대 김종숙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의 아파트를 굉장히 빌라를 굉장히 비싸게 사줬다라고 네.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거래된 가액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2015년에 김정숙 여사가 매입을 했을 때가 한 2억 한 6천여만 원, 2억 5,800만 원인가 그랬다고 하고요. 네. 김재준 전 행정관이 매입을 한 시점이 2017년 10월경인데 그때 매입한 가액이 한 3억 3천에서 4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5년, 16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완전 침체여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17년, 18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는 당연히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내외가 살던 집을 이렇게 뭔가 매매로 내놓는데 네.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다가 어떤 데다가 내놔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좀 될 수도 있고 네. 또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주택을 2가구를 보유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빈집을 그대로 놔둔다라는 것도 1가구 2주택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매매를 한 거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전혀 뭐 근거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래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 이렇게 대통령 가족과 친밀하다 가깝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보좌진을 물려주고 본인이 잠깐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 자신의 보좌진을 딴 데다 부탁하고 이러려면 아주 가까운 사이에 부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좌진이 잠깐 일하다가 대통령 캠프에 가서 또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제 사시던 데가 항상 기운이 좋다 그래서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도요. 대통령이 되시거나 아니면 다선 의원이 되면 그 차량, 집 이런 게 나오는 경우에 매입 네. 대상으로 나오면 그걸 사고 싶어 해요. 특히 대통령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 누구한테인가 팔았다는 건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네. 사람을 그만큼 가깝게 느끼니까 매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손혜원 의원님 의혹에 있을 때 그것과 엮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이 실세 의원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 보도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매입을 한 김재준 전 행정관이 뭐 저도 친하진 않지만 몇 번 이제 뵌 적이 있는 분인데 예. 손혜원 의원님과 친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이 이렇게 매입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내외와 이 김재준 전 행정관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원래 대통령 내외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원래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의원실에서 19대 의원할 때 문재인 대통령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던 보좌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혜영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긴 했었지만 예. 결국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의전비서관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했던 어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 손혜원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사적으로 그냥 매입을 해서 지금도 거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몇 개월 보좌관 부탁하려면 친한 사이라야 부탁이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하신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것도 좀 이슈죠. 그 영상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적극적 증언과 간접적 인정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입니다. 빙상 선수 A씨는 한 체대 전 빙상부 조교인 한 코치로부터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고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선수는 말합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명규 교수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피해자는 저고 죽고 싶다는 생각 수백 번씩 하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전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죽겠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전명규 교수는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충분히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은폐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런 활동에 비판을 거는 사람은 없을 텐데 추가 성폭력이 더 있다는 기자회견에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오늘 뭐 두 명의 이름을 밝힐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쪽 팀에서. 그러니까 젊은 빙상인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현재 코치를 하고 있는 입니다. 두 사람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밝힐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마도 2차 피해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피해자들도 본인이 처음에는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다가 이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접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뭐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있던 논란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국회의원이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전명규 지금 교수 같은 경우도 저런 많은 의혹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빙상연맹에서 일정 부분 징계받아가지고 3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부회장 또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고리를 끊고 이제는 정말 빙상계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비리들 성추행, 성폭행 관련돼서 낱낱이 밝혀서 이건 일벌 벗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명규 교수가 잠시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까지 보고 좀 이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빙상 문제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조재범 코치로부터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심석희 선수에게도 사죄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를 잘못 키워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준 건 그 무엇으로도 용서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전 교수가 그 중간에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네, 그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정 교수가 뭐 심석희 선수 관련 기자회견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일단은 뭐 사죄를 했고 그리고 이 조재범 코치를 내가 잘못 키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말로만 보면 일정 부분 사과하면서 어느 정도는 뭐 조재범 코치도 잘못했다. 근데 그동안 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재범 코치, 뭐 심석희 선수 이거 관련 말고도 좀 전에 전해드린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늘 추가 폭로한 그 부분에서도 보면 젊은 빙상인 연대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조재범 코치 말고도 다른 빙상 관련 코치들이 그동안 폭력 관련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무리를 빚고도 그 문제가 커지지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전명규 교수의 그 코치들이 제자였기 때문이다. 전명규 교수의 힘에 의해서 바로 악습이 되풀이왔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젊은 빙상연대가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해명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거치 관련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빙상계 모든 위에 전명규 교수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명규 전 부회장이 빙상연맹이나 빙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런 영향력의 하나로서 피해자들이 성폭력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징계를 청구하거나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전명규 전 부회장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 많은 내용 중에 지금 뭐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심석희 선수에 대한 이런 사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빙상계 본인이 대부로 있으면서 뭐 전 부회장이라고 하지만 그냥 대부로 있으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지 어떻게 뭔가 이걸 개선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고요. 결국에 이 전명규 전 부회장이 빙상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전명규 전 부회장이 공식 직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정명규 계보, 정명규 라인이 분명히 빙상계에 있을 있겠죠.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그때 함께 전명규 전 부회장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앞서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까지 이 빙상계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이 이 빙상계를 정말 온건하게 바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잊혀지지 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